자, 이번 시간부터는 정지용의 향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의 향수는 4단원 문학의 갈래와 구조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4단원 문학의 갈래와 구조 중에 향수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는 처음에 이제 작가에 대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문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학습 정리하는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작가는 이제 정지용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잘생겼죠? 그래서 정지용이라는 작가는 1902년부터 1950년까지 이제 사신 분이고, 그래서 시인이고, 뭔가 토박이 말, 지금으로 얘기하는 뭐 사투리 같은 그런 말과 그 다음에 감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 등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정지용에 대해 소개를 해보면은, 정지용 같은 경우에는 충북 옥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태어날 때 어땠냐면,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이제 태몽을 꿨다고 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 꿈을 꿨다 그래서 그거를 지룡, 땅에서 이제 땅 지자 용자를 써서 지룡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태몽이라서 땅 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용자를 써서 지룡이라 그래서 이 발음을 따서 이름이 지용이 됐어요. 지용. 많이 생각나죠, 지드래곤. 그래서 지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세 때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빨리빨리 이제 결혼하는 조언이 이제 풍습이어서 12세 때 송재숙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학 생활로 인해서 15년간 헤어져서 살게 돼요. 그리고 17세 때는 휘문 고등 보통학교에 입학을 해요. 근데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성적은 좋았으나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18세가 되던 1919년에 이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죠. 그래서 3.1운동으로 인해서 동맹 휴학을 할 때 연설을 해서 무기 정학을 받게 돼요. 연설했다는 이유로 무기 정학을 받게 되고 선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대신에 구제를 받고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1923년 23세가 되던 때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돼요. 일본 유학도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교토에 있는 도시시아 대학이라는 곳에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26년 26세 때 이제 문단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1929년 28세 때에는 이제 영어 교사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교에서 영어 교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그 후에 1930년 시문학을 발간하게 되고, 이때 29세 때 시문학이라는 것을 발간하게 되고, 그다음에 35세 때에는 자신의 시집을 발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지용 시집이라는 이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에 38세 때에는 이제 문장이라는 추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44세 때에는 지금의 이화여자 전문대학교인 그곳에 이제 교수로 부임하게 돼요. 그리고 1950년이면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던 해죠. 그때 6.25 전쟁 당시에 아마 북한군한테 끌려가서 평양 감옥으로 뭐 이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49세 때 이제 죽은 걸로 생각이 돼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시인 정지용이라는 분입니다. 한번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분이.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각연은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 뭐가 있어요? 우리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다 있죠. 그러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후렴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후렴구라는 굉장히 또 특이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엔 본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향수의 정지용을 보면 1년부터 총
오연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을 우선 보고 그 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탐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후렴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우선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죠 여기? 넓은 벌 동쪽으로 실개천이 얼룩배기 황소. 이거는 얼룩배기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얼룩이 지어있는 듯한 황소인데 이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시각. 자, 이 부분은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설피. 해설피라는 거는 해가 질 무렵이라는 해석이 조금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금빛. 금빛이라는 거는 시각적 이미지죠. 그리고 게으른 울음. 울음이라는 거는 청각적 이미지죠.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 울음인데 울음이 금빛이래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따 한번 볼게요. 여기에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 1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 고향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자, 고향을 만약에 그림으로 잠깐 그려본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림은 못 그리지만 잠깐 그려본다고 친다면 저쪽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쪽 만약에 이 넓은 이렇게 들판이 있다고 친다면 들판에 이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이렇게 실개천 작은 천이 가요. 근데 옛 이야기를 지줄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물이 흐를 때 졸졸졸졸 흐르잖아요. 그 소리가 마치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 여기에는 황소가 있을 거예요. 얼룩배기 황소가 어떠한 이제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면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이 실개천이라는 게 아까 뭐 얘기하면 이제 물 그냥 냇가라고 좀 할까요? 냇가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 냇가가 옛 이야기를 지줄거리는데 막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냇가라는 거는 살아 숨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지줄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게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해서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했었죠. 우리 그때 봄눈 오는 밤에서도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의인법. 그럼 왜 이렇게 의인법을 썼을까 하면은 우리 어디에 이제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봤을 때 자기의 고향의 모습을 떠올린 거야. 내가 이 정지용의 고향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냐면 옛 이야기가 막 지줄거리는 듯한 작은 이렇게 실개천, 냇가가 흐르고 있나 봐요. 그 모습을 지금 의인법을 통해서 고향의 아주 평화로운 풍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막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고 뭔가 되게 조용조용하고 그 어떠한 고향인지 좀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땠어요? 선생님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뭐 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항상 뭐 개구리도 울었었고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논에서는 개구리들이 울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의 뭐 벼들이 춤을 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인법이 되겠죠.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인데 색깔이 좀 얼룩덜룩하게 있었나 봐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해설피라는 것은 해질 무렵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해질 무렵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소리가 낮고 느리게. 우리 소가 울 때 음메하고 우는데 되게 낮고 느리게 울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빛 게으른 울음인데 울음은 울음인데 어떤 울음이냐면 금빛이래요. 어떻게 울음이 금빛일 수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두 가지의 감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간 걸 우리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주가 되는 게 뭐예요? 금빛이 주예요? 아니면 울음이 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울음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금빛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면 금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울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울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청각을 앞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주가 되는 주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 걸 뒤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면은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딴 거 하나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카레향 나는 울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카레향이에요? 아니면 울음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게 울음이잖아요. 우는 건데 그 울음 속에 카레향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하니까 얘는 울음이니까 청각이 되겠죠. 그리고 카레향은 코에서 냄새를 맡는 거니까 후각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청각의 후각화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후렴구라고 했어요.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라고 했는데 이칠리야라는 뜻은 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왜 이렇게 그럼 후렴구를 왜 썼을까 하면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 구분 및 시 전체의 통일성 부여. 이게 연을 구분해 줘요. 만약에 그곳이 차마 코맨드 이칠리아 하면은 여기까지가 1년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곳이 차마 코맨드 이칠리아라고 돼 있으면 여기까지가 2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 전체에 얘를 넣어 줘 가지고 통일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율을 형성해 줘요. 우리 흔히 보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요새 노래 같은 거 보면은 운율, 리듬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비슷한 후렴구에서 비슷한 걸 반복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해 주고 또 하나는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시킨다. 너무 그리워서 나 그곳 차마 잊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을 봤는데 1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모습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렇게 실개천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듯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황소가 해설피 게으른 이렇게 울음을 우는 곳. 나 그곳은 차마 잊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정주영의 고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자, 그래서 1년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엔 2연을 볼게요. 2연 같은 경우에는 1년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질화로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그 영화 같은 데나 보면은 요렇게 생겨갖고 선생님 잘 그림은 못 그리지만 요 안에서 이렇게 막 불이 나 있는 방 안에다 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난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난로. 그런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 아무것도 없는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이 부분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엷은 졸음에 이거는 엷은 졸음은 되게 얇다는 거니까 뭔가 잠깐 든 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질화로라는 이런 이제 난로 같은데 재가 막 식어지고 그다음에 빈 밭에 막 여러분들 막 바람 많이 불면 막 윙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마치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소리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네, 다시 보면 이 풍경은 겨울밤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종이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 중에 하나는 그러한 어떠한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도 있지만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우리 질화로라는 거 아까 난로 같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의 난로. 그러면 지금의 난로는 언제 해요? 그죠?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는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질화로라는 걸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가 식어졌대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불 같은 거 캠프파이어 하거나 불을 피우면 처음에 막 장작이 달타다가 나중에는 막 그 재가 되어 식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이라는 부분을 보면 계절적 배경은 겨울인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의 흐름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재가 식어졌다고 했으니까 아마 불을 핀 지 꽤 시간이 지났나 봐요. 그리고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그럼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 밤바람 소리. 얘는 감각 중에 어떤 거예요? 그렇죠. 청각이 되겠죠. 근데 말을 달린다. 말 달리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각이죠. 그럼 여기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겨울에 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 소리가 막 바람 소리가 막 이제 부니까는 그 바람 소리가 윙 소리가 나면서 마치 말을 달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밤바람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 소리가 났는데 그게 마치 말을 달리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마찬가지로 앞에 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게 들어가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돼.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났죠.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엷은 졸음에 설핏 든 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깊게 잠든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잤다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거. 이렇게 집으로 된 베개를 이렇게 돋아서 이렇게 베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곳이 차마 꾸맨질 이칠리아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후렴구는 첫 번째 뭐였어요? 연 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연에서는 겨울밤의 그 모습과 그다음에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한테 이제 고향의 모습은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3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년을 보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는 거는 뭐 어렸을 때 흙을 많이 갖고 놀던가 아니면 흙하고 좀 가까이 있었나 봐요.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 뭔가 이렇게 그려지죠.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여기는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의역을 좀 해야 돼요. 좀 우리가 해석을 좀 넣어야 되는데,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어렸을 때 뭐 시골이라든가 농촌에서 좀 자란 것 같아요.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우리 항상 얘기할 때 파란 하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파란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내가 꿈꾸던 세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란 하늘은 그러니까 꿈과 소망, 이상 세계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함부로 쏜 화살이 뭐냐면 진짜 화살을 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렸을 때 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꿈이나 아니면은 뭐 막연하게 동경하는 거. 예를 들면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의 사촌 형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촌 형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했어요. 뭐든 간에 사촌 형이 뭘 하면은 똑같이 따라하고. 그러니까는 이거에 함부로 쏜 화살이라는 거는 내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막연하게 동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나 어렸을 때 그럼 대통령이야 하면서 대통령이랑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풀섭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라고 돼 있어서 3년 같은 경우에는 꿈만 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서는 이제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그렸다면 2년에서는 겨울밤과 그 다음에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3년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3년을 보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아까 있을 때 뭐 시골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흙을 많이 갖고 놀았거나. 그 다음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이라는 거는 꿈, 소망, 이상세계. 내가 원했던 뭐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세계 아니면 내 꿈 같은 거 그 세계가 그리워서 함부로 쏜 화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동경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하늘빛이 너무 그리워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파란 하늘 보면서 저 하늘은 어떨까 하면서 하늘에다 대고 화살을 딱 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화살이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경을 하는 거예요. 나 저 세계 가고 싶은데 하면서 한번 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여러분들 뭐 꿈 이야기하라고 하고 뭐 대학교 어디 가고 싶냐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현실적으로 변했잖아요. 자기의 뭐 수준이나 아니면 자기에 맞춰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꿈꿀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나는 뭐 가수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누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서 좀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게 부분이 좀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파란 하늘빛이 만약에 꿈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고 싶어서 화살을 쏜 거예요. 함부로. 근데 그 화살이 결국엔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쏜 화살이라는 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동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휴적시던 것. 함초롬은 뭔 뜻이냐면 뭔가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습. 그래서 내가 그 풀숲을 그러니까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내가 뭔가 시골이나 아니면 뭐 흙에서 뭐 흙을 갖고 놀면서 자랐지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화살을 딱 쐈어요. 쏘고 나서 그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을 막 이렇게 뒤지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했을 때 이칠리아는 이 진리 있겠는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한다면 이 진리 있겠는가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진리 없다. 결국에는 서리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진리 있겠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진리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리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가 또 반복되죠. 후렴구의 기능은 아까 세 가지를 봤었죠. 첫 번째 연 구분 및 그 다음에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율을 형성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선생님이 아마 보여줬을 텐데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아마 되게 많이 나와서 그 이유가 운율이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래로도 많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다시 1년부터 3년까지를 잠깐 보면 1년 같은 경우에는 막 넓은 물 동쪽 끝으로 막 옛 이야기 시줄되는 실개천이 막 돌아나가고 그 다음에 황소가 울음을 울고 그 다음에 2년 같은 경우에는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서 겨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났구나. 그리고 빈 밭에 막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말을 달리는 듯한 그런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엷은 졸음에 막 설핏 든 잠에 꾸벅꾸벅 아버지가 늙으신 아버지가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을 회상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고 거기다가 화살을 딱 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런 풀을 이렇게 휘적시던 그곳을 차마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3년까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면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누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도 나와요. 내용을 잠깐 보면 아마도 이거는 드러내는 내용이 누이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누이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싶었냐면 뭐뭐 같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우리가 이렇게 밤 물결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물결이 돼 있겠죠. 근데 이 귀민머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귀민머리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귀민머리 보면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귀 뒤로
넘겨 따은 머리. 이마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따는 머리래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머리라면 이런 식으로 딴 머리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이렇게 밤 물결 같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밤 물결 같은, 이 머리를 밤 물결이라고 표현돼 있고, 그런 걸 날리는 어린 누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고 사철은 사시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마 다른 걸 꾸며주는 걸 거예요. 뭘 꾸며주냐면 이 밑에 있는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애 꾸며주는 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이거의 원관념이 뭐냐면, 본래 꾸며주는 게 뭐냐면 이 검은 귀민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다에 이렇게 춤추는 물결 같은 뭔가 굉장히 행동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애에서 구김살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뭔가 해맑은 모습의 어린 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어린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밤 물결에 비유하여 사랑스럽고 구김살 없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그냥 표현해도 되는데 전설 바다에서 이렇게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러한 머리를 지닌 나의 어린 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게 진짜 내 아내 너무 못생겼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소박하고 아주 평범한 이라는 뜻이 되겠죠. 사철 발벗은 아내가, 사철 발을 벗었다는 뜻은 부인이 뭐 예를 들어서 더위를 많이 타서 혹은 신발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농사일로 너무 바빠서 버선이나 양말을 챙겨 신을 사이도 없는 그런 아내의 모습.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이 부자고 잘 살고 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는 모습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이제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러니까 이삭 줍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때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상한 것 같아요. 1년에서는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그렸고, 2년에서는 겨울밤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 3년에서는 꿈 많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고, 그 다음에 4년에서는 어린 누이와 그 다음에 아내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물결 같은 그런 밤물결 같은 이게 검은 귀민머리를 나타내는, 귀민머리 날리는을 원관념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게 이제 어린 누이를 설명하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래서 소박하고 평범한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이 차마 꾸멘드 리칠리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서리법이 드러났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서리법. 그리고 3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연의 구분 및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해주고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오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을 보면 하늘에는 성근별. 성근별이라는 거는 뭔가 듬성듬성 있는 모습. 그래서 하늘에 별이 듬성듬성 있고,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라고 하면서 여기 나타냈었죠, 우리 서리법. 그래서 잊을 수 없다. 여기 한번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는 별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그 다음에 모래성이 있대요. 뭔가 모래성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동화적인 분위기가 좀 나죠. 그 다음에 서리까마귀. 이 서리라는 건 언제 내려요? 이 서리라는 건 가을에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을 까마귀가 막 울부짖고, 그리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지붕인데 초라하대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죠? 가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고향집. 그래서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흐릿하지만 그 불빛에서 막 돌아앉아서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그곳. 그래서 오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처음에 하늘에는 성근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사연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사연하고 그 전에 3년까지 가보면 3년 그리고 2연까지 한번 가볼까? 2연에 뭐가 있었냐면 질화로에 재가 식어간대요. 그 얘기는 겨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5연 같은 경우에는 서리까마귀라고 했으니까 가을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성근별. 여러분들 완전 12시쯤에 만약에 밤하늘에 보는 별이랑 새벽 한 6시나 5시쯤에 보는 별이랑 다르죠. 그러니까는 밤 12시에 만약에 별을 본다면 별이 막 이렇게 엄청 하늘에 이렇게 별이 엄청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많이 볼 수 없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시간이 뭐 새벽 한 6시쯤 됐다. 동트기 전이에요. 그러면 너무 밝아져서 별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성근별이라는 부분에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래성 같은 경우에는 동화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죠. 그 다음에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서리까마귀라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이연에서는 뭘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인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질화로에 재가 식어간다는 걸 봐서 질화로를 켰으니까 이거는 겨울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던 고향집이었나 봐요. 근데 그곳에서 흐릿한 불빛을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거.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도란도란이라는 얘기가 뭔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죠. 그래서 단란하고 정겨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라는 것은 꿈엔들 잊을 리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면서 연의 구분이나 혹은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리움의 정서도 환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서 5연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시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의 제재에 대해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이고 서정시. 서정시라는 거는 어떠한 내 감정이 드러나는 거, 그런 서정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향토적. 여러분, 향토적이 뭐예요? 향토적이라는 거는 뭔가 시골을 떠올리거나 시골을 추측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 정감이 느껴지는 정도? 그러니까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담긴 그런 뜻으로 해설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고향에 대한 내용이고, 고향에 대한 어떠한 정치나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묘사적. 우리가 했을 때 처음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1년부터 5년까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묘사적이고, 그 다음에 감각적이다. 감각적인 이미지는 공감각적 심상도 많이 드러나고, 공감각적 심상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의 추억에 대해서 추억을 소재로 삼아서 이제 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내가 있었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개의 감각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토속적인 소재,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격 면에서도 이렇게 묘사적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병렬식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가 동일하고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병렬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렬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 향수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 면에서 보면 뭐뭐 하던 곳이라고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뭐 하는 곳, 울음이 우는 곳, 고이시던 곳,
휘적시던 곳 하면서 뭐뭐 하는 곳이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해줘요. 또 하나는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하면서 이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각적 심상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거는 뭐 얼룩배기 황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는 뭐 바람소리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촉각적인 거는 촉각은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한번 찾아볼까요? 촉각 같은 경우에는 풀섭 이슬의 함초롬 휘적시던 곳.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섭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 거는 촉각, 손으로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감각은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두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돼 있을 때 여기는 금빛은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울음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청각하고 시각이 나와 있는데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뭐가 대장이 되고 그 뒤에 만약에 부하라고 친다면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요 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각이 더 중요하니까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이연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소리니까 청각, 그다음에 말을 달리는 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거니까 시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각이에요, 시각이에요? 그쵸, 청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감각적 표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토속적인 소재를 한번 봅시다. 아까 토속적인 소재와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토속적인 소재는 뭐냐면 실개천, 황소, 질화로 이런 것들이 뭔가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 많이 없잖아요. 황소도 그렇고 질화로도 그렇고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나 저 시골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토속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와 이 표현 기법을 보면 함축적 의미가 담긴 시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뭐 파란 하늘빛 하면은 이상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시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인법 뭐가 있었죠?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간다라고 해서 의인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리법은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뭐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고 하면서 뭐뭐 같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향수에 드러난 고향의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년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드러내는 소재가 뭐가 있었냐면 실개천, 그래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 이런 것들이 화자로 하여금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가 됐었죠. 이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이연에서는 그렇죠, 질화로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 이 두 개를 떠올리면서 겨울밤의 정경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년 같은 경우에는 흙, 그 다음에 파란 하늘, 풀섭이라는 걸 통해서 꽃 많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4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 누이, 어떤 어린 누이였어요? 그렇죠,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사철, 발벗은 아내, 그 다음에 5연에서는 서리 까마귀하고 초라한 지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고향의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가난해요. 고향의 모습이. 그래서 아내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니면 초라한 지붕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난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되게 고단한 삶이 보여요. 그래서 뭐 아내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저렇게 해서 힘드셔서 고단해서 주무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하면서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에 나타난 운율을 보면 특정 시구가 반복됩니다. 뭐뭐 하는 곳이라는 거. 그 다음에 후렴구는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아 하면서 그곳이 이칠리아가 반복됨으로써 이렇게 운율을 형성합니다. 대부분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것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 이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내용학습 정리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학습활동 146쪽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학습활동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내용학습에서 뭐가 나타나 있냐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 그리고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이 각 연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정리가 쉽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년부터 볼게요. 1년 같은 경우에는 해설피라는 말이 나와요. 해설피가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저 하나는 뭔가 낮고 그러니까 황소의 울음소리가 낮고 느린 음색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하나는 해가 질 무렵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해설피는 해가 질 무렵,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해질 무렵이 되겠죠. 그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넓은 벌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다음 동쪽 끝으로 뭐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했으니까 넓은 벌, 넓은 들판이고 거기서 실개천 졸졸졸 흐르는 그 물이 있는 곳까지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떠올린 대상은 그러한 고향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2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년 같은 경우에는 밤바람이라고 나와서 밤에 부는 바람이니까 시간적 배경이 밤이 되겠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질화로와 집배기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이걸 봐서 공간적 배경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질화로라는 것은 방 안에서만 피던 것이에요. 그리고 베개는 어디서 벼요? 그쵸? 베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때 방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이전에는 만약에 바깥에 야외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방 안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화자는 이런 걸 보고 누구를 떠올리죠? 그렇죠. 늙으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2년도 정리해봤고요. 3년을 볼게요. 3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 이슬. 이슬은 주로 이제 밤에 맺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밤이 되겠고, 그 다음에 풀섭이라고 해서 풀이 좀 이렇게 우거진 곳. 거기서 뭘 찾았어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는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풀섭이고, 그 다음에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은 과거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과거에 꿈 많고, 뭔가 미래를 동경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러한 과거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4연을 볼게요. 4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은 따가운 햇살. 따가운 햇살은 언제예요? 낮이 되겠죠, 그죠? 낮.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이삭 줍던 곳이니까 뭔가 들판 혹은 뭐 벼가 있는 그러한 이제 논 혹은 밭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자가 떠올린 대상은, 그 검은 이제 고수머리를 한 누이와 그 다음에 사철 발벗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 4연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5연을 볼게요. 5연 같은 경우에는 성금별 흐릿한 불빛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성금별이라고 해놨으니까 듬성듬성 있는 별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새벽이 될 수도 있겠고 완전 밤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초라한 지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집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떠올린 대상은 이제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지붕을 보면 굉장히 가난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불빛을 이렇게 해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이라고 하면서 단란하고 다정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표학습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학습 첫 번째는 교과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학습 첫 번째를 보면은 여기서 감각적 심상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그 감각적 심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시가, 촉가, 후가 뭐 전부 다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각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뭐 눈이 있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룩배기 황소인데 얼룩덜룩 돼 있는, 그 다음에 파란 하늘빛, 그 다음에 검은 귀밑머리라 해서 검은, 그 다음에 성금 별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흐릿한 불빛까지 전부 다 시각적인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청각적인 심상은 뭘까요? 청각. 이렇게 뭐 귀를 그려보면 되겠죠. 청각적인 심상은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가. 자, 그 다음에 서리까마귀 우지짓고라고 했으니까 서리까마귀가 막 짖고 있나 봐요. 울부짖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란도란 거리는, 도란도란이라는 거는 뭔가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청각적인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각적인 심상을 볼게요. 촉각은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혹은 내 피부에 와 닿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데 손이라고 친다면 풀섭 이슬에 함처럼 휘덕시던 거. 그러니까는 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젓는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여러분들 여름에 한창 그 불이 햇빛이 엄청 쨍쨍할 때 나가면은 피부에 되게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감각은 2가지 이상이 합쳐진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청각, 시각, 촉각, 뭐 후각 이렇게 해서 2가지 이상이 합쳐진 걸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주체가 되는 건 뭐예요? 그죠? 울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빛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울음 같은 경우에는 청각, 그리고 금빛은 시각. 그래서 앞에 가장 중요한 거를 앞에 놓으면은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고 했으니까 밤바람 소리라고 했으니까 청각, 말을 달린다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 그래서 여기도 또 주가 되는 게 요 청각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청각의 시각화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감각적인 심상이 드러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면은 고양이의 모습을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이고 청각적으로도 들리고 그 다음에 촉각적으로도 보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만 만약에 한다면은, 시각만 보인다면 눈에만 보이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고 촉각으로 들리고 뭐 요새 얘기하는 뭐 4D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물도 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양이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퍼퓸, 그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표학습에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 있었죠. 그래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실개천은 물인데 옛 이야기를 하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마치 실개천의 물소리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왜 했을까? 그냥 실개천이 흐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겹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실개천이 마치 그 옛날에 내가 고양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게 지줄대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좀 더 정겹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은 이제 서리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면서 있겠는가라고 물어봤지만 있겠다는 거예요?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잊을 리 없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나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 수 없어, 이런 것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강조되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좀 더 간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법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 밤물결이 어떻게 춤을 춰요? 그죠? 그냥 물결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물결을 보고 밤물결이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 파도도 이렇게 막 있는 파도도 보면은 파도 보고 나서 쟤 되게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막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이 하나 드러났고, 그 다음에 지규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규법은 뭐냐면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가 날리는 모습을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가 이렇게
이런 이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가 뭐와 같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물결이 치는 그러한 파도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연상을 한 거죠. 그래서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지급법 가운데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쟁반 같은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이 쟁반이라는 게 내 얼굴을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쟁반이 동그라니까 동그라미로 내 얼굴을 꾸며주는 건데 쟁반 같은이라고 해서 뭐뭐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물결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이 물결이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모습을 이제 비유해 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도 아니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하니까 뭔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 같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에 대해서는 의인법, 서리법, 그다음에 지규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4단원에서는 문학의 갈래와 구조라는 지금 단원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단원에서 그러면 이 단원의 갈래가 뭐냐면 서정갈래라고 불러요. 왜 서정갈래인지 한번 볼까요? 밑줄을 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갈래는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한 갈래로서 시가 대표적이다. 요것만 보면 좀 잘 알 수 있겠죠. 시가 대표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 이것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정지용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정지용의 주관적인 사상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못 가봤고 여러분도 못 가본 곳인데 그 시인이 하는 시인의 주관적인 사상과 이제 정서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듣냐면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짧은 그 시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함축적이고 운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서 뭐 파란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이상세계이고 뭐 꿈이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게 다 함축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운율적인 언어. 그러니까 리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아마 노래를 들려줄 텐데 향수라는 시는 이제 노래로도 굉장히 많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형상하는 문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한 가지씩 볼게요. 첫 번째, 말소리나 어구, 음보, 글자수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앞에 보면은 뭐뭐 하는 곳이라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다음에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풀섭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던 곳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왜냐면은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심상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감각적인 심상이라고 하고, 우리 배웠던 게 뭐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두 개가 합쳐진 공감각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의 다양한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법 중에서도 이제 직유법이 나왔었죠.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쟁반 같은 내 얼굴이 되겠고, 우리 많이 배운 것 중에 은유법을 만약에 본다면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기르면 기차, 이런 식으로 길다 기차. 좀 더 얘기하면 바나나는 기차, 이렇게 해도 A는 B 하니까 은유법이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가 사용된다. 그래서 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캐치하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자, 정서, 운율, 심상 등이 주된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서정 갈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에 우리가 했던 거죠. 아까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했을 때 1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이 해설피라는 거는 해질 무렵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넓은 벌 실개천, 그리고 화자가 떠올린 대상은 고향의 풍경이 되겠죠. 2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시간적 배경이었죠? 그렇죠, 밤바람. 그래서 밤이 시간적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방 아니었는데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질화로와 집
베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화자가 떠올린 대상은 늙으신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을 볼게요. 3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요소는 이슬이 되겠죠. 그래서 밤을 나타내는 이슬,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풀섭이라고 해서 아마 풀이 있는 곳인가 봐요. 그리고 화자가 떠올린 대상은 그죠? 과거의 자신이 되겠죠. 화자. 다음에 사연을 볼까요? 사연은 시간적 배경은 따가운 햇살이 되겠죠. 그래서 따가운 햇살.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어요? 그렇죠. 이삭 줍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떠올린 대상은 어린 누이와 아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연은 그렇죠. 아까 배웠죠. 성금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흐릿한 불빛. 그다음에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연은 초라한 지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은 자신의 가족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시에 그려진 고향은 어떤 곳일까요? 뭐 마지막 연을 보면은 정겹다라고 했죠. 정겹고 굉장히 평화롭죠. 뭔가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평화로운 공간이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화자의 유년 시절에 추억이 묻어 있는, 그다음에 이삭을 줍는다고 했으니까 추억이 있는 농촌 마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되게 초라한 지붕이 나오면서 가난했죠. 가난하고 되게 힘들었죠.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단란한 가족이 있는 곳.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후렴구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곳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곳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2를 바탕으로 이 시에 묘사된 고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뭐 예를 들면 뭐 1년을 그려도 되고 2년 같으면 그려도 되고, 1년 같은 경우에는 막 넓은 벌 동쪽으로 이렇게 뭐 북서 동이면은 이쪽으로 막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이제 소가 이렇게 있는 모습도 그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얘가 게으른 이렇게 울음을 울고 있고, 뭐 여기에는 뭐 초가지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을 같은 게 선생님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림 못 그려도. 그래서 이렇게 산도 있을 수 있겠고, 여기 나무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교과서 147쪽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뭐 여기 나타낸 대로 내 고향에 가고 싶다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잊을 수 없는 고향,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고요. 또 어땠어요? 그죠?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고향이 몹시 그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목표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학습 1번을 보면 이 시를 소리내어 읽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여기서는 뭐가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배웠었는데, 그죠? 첫 번째는 뭐뭐는 던 곳이라고, 던 곳이라고 하면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었죠. 그래서 이 통사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돼 있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는 후렴구의 반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주로 이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감각적 심상을 한번 찾아보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얻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었죠, 다? 한 내용인데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시각적 심상은 얼룩배기 황소. 또 뭐가 있었어요? 파란색? 그렇죠. 파란 하늘빛. 그 다음에 또 검정하고 관련돼서 뭐 있었어요? 그렇죠.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죠. 시각으로 보이는 거니까 성근별. 마지막 하나는 흐릿한 불빛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자, 이번엔 청각적 심상을 한번 볼게요. 청각적 심상은 맨 처음에 나왔던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리 까마귀 우지 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란도란 거리는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을 한번 볼게요. 촉각적 심상은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간각적 심상은 금빛 게으른 울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향수를 불러 일으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활동 147페이지 학습활동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학습활동 교과서 148쪽의 학습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쪽의 학습활동을 보면 시에 쓰인 시어나 시구의 표현 방법과 의미를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어나 시구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라고 하면은 의인법. 그래서 마치 실개천에 그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사람이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 소리처럼 느껴져서 마치 정겹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했을 때는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법은 그렇죠.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효과는 잊힐 리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짐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여기서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춤춘대요. 바다가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의인법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인법에 관한 설명은 밤 물결이 춤을 춘다고 비유함으로써 일렁이는 물결의 모습을 마치 파도가 치면서 일렁이는 물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함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뭐 같은이라고 했을 때 표현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쟁반 같은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뭐뭐 같은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직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직유법의 효과를 보면 어린 누이의 검은 귀민 머리가 날리는 모습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하여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드러나는 표현 방법이 의인법, 그 다음에 서리법, 그 다음에 의인법과 직유법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활동,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나 식구를 찾아 그 의미를 모두먼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3년에 보면 함부로 화살을 쏘았다라고 표현한 까닭.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했었죠. 왜 함부로 화살을 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가져다가 여기다 써볼게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주저함이나 거침이 없어 자유분방하게 행동했던 어떠한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함부로 썼다는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로 뭐 예를 든다면, 이게 하나 있고 하나를 더 본다면, 파란 하늘에 썼다고 했으니까 미지의 세계인 파란 하늘을 막연히 동경했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썼다는 말은 어린 시절에 거침없거나 주저함 없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행동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미지의 세계인 파란 하늘을 막연히 동경했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연을 볼까요? 사연에서 아내를 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는 투박한 농촌 여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보통 남편이,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츤데레 같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말할 때 어떠한 좋은 감정을 숨기고 아주 무뚝뚝하게 표현했던 당시 남성들의 어떠한 태도가 반영된 것 같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 없는 이라고 해서 뭔가 투박한 농촌 여인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표현에 서툰 그런 이제 당시 남성들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기 부분의 서정갈래의 특징은 우리 다 봤었죠. 그래서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가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 그래서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함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인 언어잖아요. 그 다음에 말소리나 어구, 음보, 글자수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두 개 있었죠. 뭐뭐는 곳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곳이 꾸맨들 차마 이칠리아라는 이 두 가지가 운율을 형성했었고, 그 다음에 감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이미지. 그래서 시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섞인 공감각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유, 상징, 반어, 역설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비유 중에서도
이제 쥐급법이 쓰였고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 들어가는 쥐급법이 쓰였고 그 다음에 함축적인 시어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함축적인 시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과서 149쪽 학습활동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향수의 시인과 가상으로 진행한 면담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생각하며 마지막 시인의 말을 완성해보자 그랬잖아.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향수는 언제 지으셨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시인 있죠. 시인이 얘기하죠. 향수는 1927년 조선지광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작한 때는 조선지광에 발표할 때 밝혀둔 대로 1923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때가 1923년 5월이니까 아마 유학 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다시 친구가 물어보죠. 향수는 어떤 작품인지 직접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인한테. 시인이 얘기를 하죠. 향수는 낯선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내 마음속 고향의 따뜻한 전경을 그려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학 가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유학 가기 전에 내 고향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학생이 다시 향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잘 짜인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창작하시면서 특히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셨나요? 그랬더니 고향의 모습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도록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대. 우리 배웠죠, 심상? 아까?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심상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활용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했으니까 심상이 아닌 다른 걸 쓰면 되겠죠. 뭐가 들어있나 있냐면 고향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뭐가 있었죠? 단어가? 그죠? 질화로 그 다음에 집베개 등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연의 끝에 동일한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를 반복하여 어떠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향수라는 작품을 정리해 봤습니다.